자, 이번 시간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유례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자, 문항 25번, 25문제 한번 볼까요? 1회입니다. (25번)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에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해서 옳은 지문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물었던 것을 때 25번에 보셨을 때 옳은 것. 일단 지문 정답 4번. 기관시설은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4개 관련 용어에 관해서 어느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볼까라고 이제 보셨을 때 1번에 국민주택에서 이제 보면 1번에 나와 있는데 부분들은 25번에 1번. 1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이고 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국민주택 하시게 되면 일단 조금 주안을 두셨을 게 면적에 관한 규정을 좀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일단 면적 규정을 보니까 면적은 85 이하 또 양가로 단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100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면적 규정은 지금 85 아니면 100. 그래서 85와 100은 맞고요. 85와 100인데 85와 100. 여기 있는 85는 100의 요 숫자 맞는데 여기서 내가 틀렸던 것은 국민주택은 여기 지금 1번에서는 또 포인트 여러분 1번에 요거 85, 100도는 더 중요하지만 용어 자체. 그래서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 규모라는 지문까지 들어가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 관련 면적이 85와 10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번 하나 해서 국민주택 규모까지 정확히 써지면서 85와 100이 나와야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나 봐두시고 자 문항 일단은 먼저 5번을 가볼까 5번에 국민주택 규모랑 그냥 단독으로 용어상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5번에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해서 이제 그 용어상의 정의 중에서 이제 보시면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아니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란 지문까지 들어가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여기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일단 5번은 이제 국민주택 그 규모, 이 규모란 지문이 빠졌지만 그것도 하나 추가하시면서 일단 5번에서는 그 세대수 300세 미만이라는 숫자도 꼭 한번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주택으로 해서 동그라미 2번.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기는 소유권입니다. 여기는 소유권이 이제 둘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봉시설, 그 토지하고 이 건물 관련 소유권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정확히 한번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그리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여기는 보면 사업 시행자가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의 그럼 주체 서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은 누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 누가 갖습니까? 이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그래서 토지임대 분양권 소유권이 둘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의 주체 이걸 꼭 하나 확인하시고요. 여기 이제 그 소유권이 일단 분리된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무엇도 하나 확인해 두시자. 용어 자체 일단 이 관련 소유권 관련 두 개 관련 지문을 주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용어도 한번 꼭 쓰시는 거 간단하게 준비 봐두시고요. 자,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은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주택단지 안과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같은 종류의 그 주택단지 안과 밖에 그 시설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 연결시키는 걸 그 간선시설인데 단서에 가보시면 가스 통신 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간선시설 중에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 것은 지금 현재 가스시설하고 통신시설 두 가지가 하나가 더 빠졌죠. 하나가 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역 난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상 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그래서 현재 문항 3번에서 보시면 여기 중에 다만에 따른 단서에서 다만에 따른 단서를 줬을 때는 몇 가지 그래서 세 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 이 시설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간서시설 중에서는 단서 규정에 따른 대상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해서 그냥 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 빠진 보신 대로 지역 난방 시설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하나 추가되어야 맞습니다. 하나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25번 하나 정리하시고 26번. 자, 26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26번은 현재 26번 문항 지문을 통해 반드시 취소하는 26번에 이 지문을 통하면 총 5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가 좀 틀린 게 있는 게 26번의 그 문항 2번 잠깐 보고 2번. 주택관리사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이건 아니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는 맞는데 뭐와 관련 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 그 관련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전하다 큰 대형 사고를 내서 큰 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그건 자격 취소는 관계없는데 대신 공동주택 관리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어떤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건 자격을 취소 사유인데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그 앞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란 단서가 들어가 주면서 이제 그 취소 사유가 나와야 맞죠. 그래서 그럼 현재 2번을 정리하시면 나머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5가지는 총해서 필요적 자격 취소 사유 5가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2번 하나 수정하시고 3번 같은 이중 취업 금지죠.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시설에 취업한 경우는 이것도 안 됩니다. 26번 봐두고요. 27번 관리 규약입니다. 27번은 관리 규약. 벌써 27번의 관리 규약인데 27번은 관리 규약입니다. 관리 규약. 자, 관리 규약에 관한 지문을 잠깐 이제 보시면 지금 27번에 관리 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 하나 맞고 뭐 4개 틀렸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보셨을 때 1번은 지금 관리 규약의 준칙을 정하는 주체 누가 준칙을 정하냐 했을 때 1번에 나와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준칙을 정하는 게 아니죠.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시도지사죠.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누구로 바뀌더라? 시도지사로 바뀌어야 맞고요. 1번, 2번. 자,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죠. 그래서 지위를 승계했다면 효력은 미친다. 그래서 효력은 있다. 하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관리규약 개정입니다. 개정. 자, 관리규약 개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5분의 1이 제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하는 방법인가요? 일단 관리규약의 개정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입주대비 회의 의결에서 일단 제한권자는 둘인데 27번의 그 문항의 27번의 3번. 관리규약 개정 일단 입주자 관련한 거 봤을 때 현재 전체 입주자 5분의 1이 제한하고 일단 관리규약 개정은 2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는 보시면 하나 봤을 때 전체 입주자 등의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제한한가요? 10분의 1 이상.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한에 관한 정족수를 봤더니 이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5분의 1. 그럼 5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만 넘어가면 되니까 5분의 1은 맞습니다. 네, 5분의 1은 맞고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일단 범위 10분의 1 이상만 제한이 이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했으니까 5분의 1은 충분히 인원이 넘어가니까 되는 거고 플러스 자, 그럼 이때 이와 같은 동의권이 얼마가 이제 손을 들어줘 이게 이제 규약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문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 아니죠. 여기는 그럼 여기 5분의 1 그게 아니라 일단 이 10분의 1이면 여기는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여기는 투표자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 정한다. 그래서 투표자가 아니라 그냥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여기는 입주자 등이 10분 이상 제한할 수도 있지만 또 제한권자는 누가 있습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 찬성입니다라고 해서 제한은 전체 입주자 10분 이상 또는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로 제한한다면 동의는 모두 동일하니까 제한권자만 2가로 나눠져 있지 이 동의권은 모두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 서면 동의로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 절차도 한번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4번입니다.
4번은 절차상 입법비 회의 회장은 해서 양가로 단순히 확인하시면서 회장은 관리 규약이 제정 개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를 시장구청에 제출한다 해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한도 기존 기한이죠. 기한. 그래서 여기는 15일이 아니라 30일이네. 그래서 신고서 제출 기한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문항 4번 X 하나 틀렸고요. 5번. 남은 5번. 5번이 마다 5번 이상이 없는데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5번은 지금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로 전환이 되게 되면 관리 규약을 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이제 관련해서 관리인이 관리규약에 재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합니까? 그때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27번에 5번은 맞습니다만 1번부터 4번까지 X.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추가적으로 5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환 공동택에 있어서 관리규약의 재정의 절차를 한번 꼭 확인하셔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환 공동택 규약이 최초 규약이 제정되는지 그것도 한번 꼭 하나 살펴두시도록 하고요. 27번 하나 정리하고 28번. 28번은 지금 보시면 그 중앙 분쟁 조정의 심의 조정상이라고 해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총 5개 관련 심의 조정상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긴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가지가 심의 조정상은 맞습니다. 근데 그 심의 조정상 중에 좀 2가지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28번에서는 지금 3번하고 4번 2개 문항을 좀 주의하셔서 그 중에 2개 중에 하나 지금 28번에 3번은 지문으로 4번은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문항 그 4번의 숫자 500세 이상은 맞습니다. 맞고요. 현재 28번에서 문제가 틀린 것은 그 문항 3번. 여기 이제 분쟁 당사자 일방이 위원회 조정을 신청 이건 아니고 분쟁 당사자는 쌍방입니다. 쌍방이 있어요. 일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쌍방이 합의해서 조정 신청을 들어왔을 때 그래서 문항은 지금 28번에 그 문항 3번하고 문항 4번 총 5개 관련 심의 조정사항 중에서 그 현재 문항 문제로 만들어진 3번 그리고 문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숫자 관련 부분에 500세대 이상의 숫자까지 2가지를 좀 주의하셔서 28번 좀 정리하고요. 29번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입니다. 사용 촉진 29번. 사용 촉진은 근로자가 이 휴가를 쓰고 있지 않을 때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에게 사용하던 연차 유급을 쓰도록 하는 이 촉진에 관한 규정을 29번의 문제를 만들었던 거는 이제 볼까요? 사용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그래서 보면 여기 현재 1번부터 문항 5번까지 5가지 관련 규정에 따른 이 촉진 규정은 문항 1번에 보시면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여기 이제 이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은 현재 보셨을 때 대상 근로자 여기 누구 계속 근로 기간이 몇 년 미만 여기 1년 미만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 이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분들에서 이제 그럼 1번부터는 여기에서 현재 5번까지 살펴보시는 부분들인데 1번부터 5번을 살피시는 것 중에 일단 수치 정도 주의하셔야 일단 내용 이해도 중요하시지만 이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걸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그 숫자 관련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보시는데요. 이제 그러면 질문 1번.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아래 2부터 5까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다 사용 촉진 규정 일단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시효가 몇 년이었던가요? 그래서 이 유급휴가 시효는 몇 년인가요? 시효는 1년이죠. 유급휴가 시효는 1년인데 1년이면 소멸한다는 1년이면 소멸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소멸을 한다는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경우 1년이면 소멸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여기는 이 소멸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사용자 귀책 사유,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1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사용자 귀책이 있다는 것은 뭘 귀책으로 보냐면 방금 지문해 봤지만 이 촉진 규정, 이제 살펴볼 이와 같은 촉진 규정에 따른 절차 기한이니 그 절차를 이행했다, 이행 안 한 걸 뭘로 보는 거죠? 귀책으로 봐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서는 2번부터 5호에 따른 절차사항을 이행을 해버렸다면 그들은 귀책을 물을 수 없다. 즉 귀책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항 2번부터 그 절차상의 요건 한번 쭉 확인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최초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합니다. 2번, 3번. 자, 이에 따라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합니다. 네, 3번도 맞고요. 자, 4번. 자, 2와 3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해서 4번. 자, 마지막 5번. 자, 3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몇 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래서 몇 일 전인가요? 5일 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 숫자 중에 마지막 5번에 지금 여기 3에 따라 촉구한 즉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으로 촉구를 했다고 했을 때는 보시면 며칠인가 여기는 5일 전이 아니라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래서 문항 5번, 5번에 관한 일수 하나 해서 이 5를 15로 하나 바꿔주시는 것 좀 수정할까요? 사용 촉진 규정도 이제 쭉 나와 있긴 합니다. 그 전에 보면 이 유급휴가 시효, 요것도 꼭 하나 기억하시게. 시효는 원칙은 10년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은 봤던 이와 같은 이 촉진 규정을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이행을 하지 않은 걸 귀책으로 봅니다까지 해서 하나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30번 난간입니다. 난간. 자, 난간은 지금 관련해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에 관한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지문하고 용어가 나와요. 지문하고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 특히 이제 그 중에 30번에서는 2번, 3번, 2, 3, 4. 그래서 여기는 난간 관련해서 30번에서는 2, 3, 4 이걸 좀 주의할까. 30번에 현재 문항 30번에서는 2번과 3번과 4번, 2, 3, 4 특히 이제 그중 1번하고 뭐 5번도 살펴보겠지만 그중에 특히 2, 3, 4 요 세 개 문항에 따른 먼저 수치 일단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보실 것 이 세 개 관련 부분에 등장하는 수치를 좀 확인하고 용어도 좀 잠깐 확인할 건데 자 일단 1번부터 가보죠. 주택 단위의 건축물, 옥에 설치하는 난간, 그리고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그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파손되는 경우도 비산되지 않은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될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설치되는 그 난간의 종은 1번에서 하나 빠질 게 있습니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나 안전유리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세 가지 난간이 뭐가 빠지냐면 실내 설치하는 요거는 빠져요. 실내 설치하는 난간 여기는 목재로 하는 거지 철근 콘크리트나 안전유리 등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X인 이유는 그중에 그 난간 중에 보셨을 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이게 지금 빠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빼서 그걸 뺀 나머지 두 가지죠. 주택단지나 건축물이나 옥에 설치하는 난간이라면 철근 콘크리트는 안전유리 등의 구조로 합니다. 해서 1번 하나 수정. 2번 난간의 높이. 일단 난간 여기 보면 난간의 높이는 현재 벌써 2번하고 2, 3번 여기가 난간에 관한 높이면 높이. 난간의 높이는 특정의 어떤 난간의 특정 난간을 주어지지 않는 한은 난간의 높이가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몇 센치입니까?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90cm 이상이고 3번. 3번은 근데 난간의 높이가 90 아니라 여기는 특정 주지 않으면 난간을 특정 난간을 주지 않으면 여기는 난간 얼마 여기가 120이 되고 현재 근데 3번과 같이 난간을 특정을 줘서 여기는 그때 몇 cm가 되는 거죠? 90. 그래서 이 난간의 높이를 90cm 이상으로 한다는 건 세 가지 난간. 그래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의 난간을 지금 밑에는 높이가 120이 아니라 90. 그래서 위치를 서로 바꿔야 돼서 단서 요건이 없다. 난간에 대한 특정 단서가 없으면 120이 되는 거고요. 지금 셋 중 하나를 좀 얼마가 돼요? 90cm 이상에서 숫자 좀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4번은 지금 가시면 난간 간살의 간격은 중심치수 10cm 이하라고 된 여기는 일단 수치는 10cm는 맞습니다만 그 중심치수가 아니라 안목치수입니다. 그래서 안목지수는 여러분 간단히 난간을 보시면 난간이 이렇게 계단 난간이 있으면 난간이 여기 기둥 이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이게 있죠. 이게 지금 간살입니다. 그래서 간살인데 간살은 이걸 지금 간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난간의 간살의 간격이 몇 cm? 10cm입니다. 10cm. 그래서 난간의 간살은 이게 10cm. 난간의 간살이 이게 10cm 이하가 된다는 건 이때 그럼 이 10cm 하는 치수는 무슨 치수로 했을 때 여기는 중심치수가 아니라 안목치수 여기는 안목치수 몇 cm야? 10cm야. 여기서 그러면 안목치수라는 것은 간살의 내측선, 간살의 내측과 내측선을 여기를 안목치수로 해서 몇 cm가 촘촘하게 10cm 이하 간격으로 해서 간살의 간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3개 나옵니다. 4번의 숫자 얼마? 10. 그래서 일단 숫자는 기본적으로 3개가 나오는데 120, 90, 10이고요. 여기 4번에서는 4번은 지금 숫자도 중요하지만 방금 그 질문 중에 간살이라는 용어 하나 그다음에 치수는 무슨 치수 문제를 만들었던 여기 중심이 아니라 안목치수 10cm에서 여기는 숫자 10도 기억하시지만 간살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안목치수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해 둡니다. 자, 5번은 맞습니다. 5번은 맞고요. 그래서 일단 1번, 1, 2, 3, 4, X 5번 맞고 그 중에 지금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2, 3, 4는 그 수치하고 용어 구분을 좀 해놓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31번 산업재해보상법, 즉 산재보험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산재보험법에 관한 급여입니다. 급여. 이제 급여는 사회보험 중에 출제 빈도가 4가지 사회보험 중에 그래도 꾸준이라기보단 그 4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출제상의 빈도로 봤을 때 높은 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31번. 이제 그 중에 하나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이제 보시면 일단 요양급여는 일단 여러분이 두 가지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네요. 일단 두 가지라면 이 요양급여 지금 여기는 지급 순서. 그래서 지급 순서 이제 보시면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렇죠. 일단 요양급여 지급 순서는 일단 뭐가 먼저죠? 요양이 먼저. 첫 번째 요양이 먼저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가름하여 뭘로 지급할 수 있어요? 요양비라는 건 현금이죠. 요양을 했으면 받을 혜택을 뭘로 환산하더라? 돈으로 환산해 돌리는 뭐가 있다?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1번. 일단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순서 맞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어지는 부상 또는 질병이 5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이때는 요양급여를 지급합니까? 지급하지 않습니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라는 숫자가 3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두 가지 그 요양급여 지급 순서는 맞습니다. 그것도 꼭 하나 순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며칠 이내 부상 또는 질병이 여기는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도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보시면 여기 두 가지. 두 번째 줄 바로 가서 그와 같은 사유에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무슨 임금? 여기는 통상이 아니라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그래서
휴업급여는 그중에 꼭 하나 기억하시고 휴업급여는 이제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양급여도 꼭 하나 체크할 필요가 두 번 휴업급여도 보시면 이제 숫자 지문하고 나오긴 한데 여기는 휴업급여는 임금은 여기는 평균임금이 돼서 평균임금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평균임 100분의 얼마? 70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임금에 관한 기준이 얼마? 평균임금 그리고 70이라는 지문 하나 기억하시고 자 지문은 이제 보셨을 때 그러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다 단서가 있어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며칠이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취업하지 못한 5가 아니라 며칠인가요? 3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두 군데가 틀려서 이제 보신 대로 어디가 틀렸다. 여기 일자, 여기 임금에 관한 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 70이라는 수 꼭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하나 더 뭐까지? 여기는 5, 지금 현재 숫자 틀린 5를 얼마로 바꾼다? 3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3으로 바꿔서 이게 하나 틀린 것까지 그래서 여기는 숫자 둘 영어 하나 그래서 평균임금 70 그리고 3이란 숫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 받으시죠 부분들은 자 그다음 일단 2번 휴업급여도 꼭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까? 아니죠. 여기는 장애급여는 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그 치유 후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 정도에 지급하는 거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급되는 게 아니죠. 급여 성격 자체가 그래서 여기 3번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X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유족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이 법 별표 3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뭐 지급합니까? 네. 4번은 맞고요. 5번 장례비입니다. 5번은 일단은 명칭 5번은 일단 5번은 일단은 그 관련 세부적인 급여 내용 보시기엔 여기는 영어부터 하나요. 영어에서 여기는 장례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영어 자체가 지금 23회 이번 24회죠. 23회 시험이 끝나고 영어 자체가 좀 이 일부 장의비였던 게 장례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 쓰는 문제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장례비라는 걸 쓰셔요. 장의비나 장례비는 큰 의미는 없지만 시험을 대비한 입장이라면 여기는 분명히 장의비가 뭘로 쓰셔야 돼요? 장례비로 쓰시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서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지금 보시면 91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례비는 일자가 이거는 90일이 아니라 120일입니다. 121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90일이 아니라 평균 임금이 얼마입니까? 121번입니다. 121번. 여기서 같이 하나 주의하실 게 보면 기억을 조금 상기해보죠. 근로기준법에 뭐가 있었냐면 재해보상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이 있는데 재해보상 중에 뭐가 있냐면 장례비가 있습니다. 장례비가. 여기는 현재 5번은 여기는 왜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중에 하나 장례비를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금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6가지 재해보상에 장례비가 있습니다. 여기 장례비는 임금은 동일해요. 여기도 평균 임금인데 여기 일자가 며칠입니까? 90일. 그래서 혹시 이게 또 혼동해 하실 어디선가는 분명히 90일을 본 것 같은데라고 하셨을 때 현재 보신 대로 이 산재보험법상의 이 장례비는 평균 임금은 120일분인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장례비면 여기는 며칠이 나오면 여기는 90일입니다. 그래서 일자는 좀 구분하셔서 보고요. 마찬가지 여기 근로기준법도 용어 자체가 여기서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용어 자체가 기존의 두 가지 모두가 다 장의비였던 게 장례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일자는 그러니까 좀 구분해 놓으세요. 간혹 이제 120일하고 90일을 어디선가는 본 것 같은데라고 궁금증을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번 두 가지
개수에 따라 산재보험법인지 근로기준법인에 따라서 그 임금의 그 일자 좀 구분하시라고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31번. 자, 32번은 보시면 외벽 벽화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이거 이제 보면 구도체 하얀 가루가 끼인 거 이제 백화 현상, 백화라 이제 해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보셨을 때 백화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1번부터 5번 중에 1번. 일단 백화는 뭐예요? 백화는 시멘트 석회 성분하고 뭐가 같이 움직이죠? 물. 그럼 결국 그 석회 성분하고 물이 이동을 해 구조체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밖으로 구조체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공기와 이 화학 반응에 노출이 되기 쉬운 환경이 아무래도 백화 발생이 더 촉진되겠죠. 그래서 관련 부분에 1번에 여기 1번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1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아무래도 석회 성분하고 이 물이 나오면 빨리 이게 증발할 수 있다 보니까 서서히 증발할 수 있는 문제 1번에 기온이 높은이 아니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백화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현재 기온이 높은을 기온이 낮은 겨울철 하나 바꾸어서 1번 하나 수정. 자, 여기 이제 백화에 관한 설명 그 기술단 5개 문항 중에서는 이제 보시면 1번 문제를 만들었던 문항 1번, 2번, 5번에서 기온이 낮은 여름철 그리고 2번에 습도가 비교적 높을 때 그리고 5번에 시멘트 제품의 제령이 짧을 때 제품의 시대 제령 짧더라 아직 시공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럼 아직 얼마 안 되더라 아직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을 때 아무래도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건 등에 관한 1번부터 5번 중에서는 1, 2, 5번에서 3개 정도는 좀 정리를 봐주시자 합니다. 그래서 32번에 1, 2, 5번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지문에 이제 보시면 33번. 30번은 두 가지 관련 규정에 따른 그 승강기 설치입니다. 승강기 설치. 네, 승강기 설치도 이제 보시면 그 지문에 따라 이제 보시면 이 승강기도 출제 빈도가 좀 있죠. 그래서 승강기 좀 몇 가지만 잠깐 비교해 볼까요? 규정 규칙에 따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를 승강기 설치, 승강기 설치 기준. 자, 승강기 설치 기준을 보시는데 33번에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여기도 보니까 옳은 거를 물었네. 옳은 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공동대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충수가 몇 층에 따라 승강기는 설치가 좀 달라지는데 문항 1번에 가보시면 자 1번은 지금 승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은 자 일단 1번 10층 이상인 공동택에는 영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다만 중수가 6층인 경우면 그 6층인 건축물에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공동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1번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은 지금 여기 1번은 승용 승강기다. 승용 승강기. 그러면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동택 충수가 몇 층인가요? 충수가 10층이 아니라 몇 층 이상? 6층 이상. 그래서 일단 1번은 1번의 규정이 맥스가 되는 이유는 1번 10층 이상은 여기는 6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이면 그래서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1번의 층수 10을 6으로 바꾸는 거고요. 여기서는 대당 6인승 이상이란 6도 좀 기억할 필요가 그런데 6층 이상이면 꼭 설치한다가 아니라 단서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공동택 그때는 뭐하다? 이때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 봐둘까요? 부분들은 여기서 하나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질문에 그 4번하고 5번 승용 승강기 관련한 부분과 관련했을 때는 문항 4번하고 5번을 좀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그러면 승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6층 이상이면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4번하고 5번 좀 먼저 가볼까요? 4번을 가시면 자, 4번에 가시면 여기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그 다음에 5번은 복도형 공동주택이니까 여기는 4번은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를 5번은 복도형 공동주택에 그래서 여기는 복도형 공동주택에 뭘 설치합니까? 승용승강기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4, 5번도 숫자를 그 층수에 관한 기준을 가보니까 4번 일단 4번이네요. 4번인데 보시면 10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택 여기도 계단실형 공동택 승용승강기 여기도 층수가 앞에 10이 얼마로 바뀌어 여기도 6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수정 6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택이 22층 이상이 그럼 그때는 계단실마다 몇 대를 설치합니까? 2대 이상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단실마다 한 대를 설치하면 한 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문과 같이 한 층에 몇 세대,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 공동체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22층 이상이면 그때는 계단실마다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를 설치합니까? 2대. 예, 그렇죠? 그때는 이 건물의 층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그 계단실 공동체 층수가 높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건물의 층수가 높죠. 계단실형 공동체 이 층수가 높더라. 그래서 이게 한 층에 예를 들어 3세대 이상이라는 것을 최소 한 층에 최소 이와 같은 형태라면 지금 이와 같이 동서남북에서 4방향의 세대를 설치했다고 하면 일단 한 층에 몇 세대가 들어갔나요? 4세대가 들어가고 3세대 이상 3세대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4세대가 들어갔고 층수가 여기 한 층에 3세대 이상은 플러스 층수가 이 층수가 몇 층 이상? 22층 이상이면 때는 계단실마다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를 설치합니까? 2대 이상을 설치한다. 그래서 문항 4번 하나 이제 봐주시면서 자 이제 그러면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 설치할 탑승 인원수 산정까지 4번에 가보셨을 때 탑승 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의 층의 세대당 얼마? 여기는 0.5가 0.3명입니다.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인데 여기는 지금 0.3명. 근데 양가로 독신자용 주택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0.3명으로 바꿔야 되는 게 0.5가 얼마로 가? 0.3으로 가야 맞고 독신자용이면 굳이 기억하지 말고 얼마를 기억하시면 0.3. 0.3을 기억하면 절반이 얼마로 갑니까? 독신자 0.15로 갑니다. 그래서 계단실형 공동대 숫자 지금 보시면 층수 10층 여기 맨 앞에 10이라는 숫자 하나 바꾸시고 기준층은 4층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세대별 얼마? 0.5가 0.3으로 가고 독신자용이면 굳이 외울 거 없이 얼마만 가면 돼요? 절반 0.15니까 혹시 독신자용 주택은 뭐 기억하면 좋겠지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죠. 0.3명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다고 했으니 만약 독신자용은 그 절반 얼마? 0.15 이렇게 해서 0.3, 0.15 하나 확인하시면서 보고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자 10층 이상인 복도형 공동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 한 대 2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한 대를 더 한 대씩 설치하되 일단 여기도 설치하대까지 하나 놓고 봤을 때 5번도 이제 보시면 5번은 기준 층수가 몇 층이었죠? 여기도 보면 6층으로 바뀌어야 맞죠. 여기도 6층으로 바뀌어야 맞고요. 자, 복도형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2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한 대를 더 한 대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200이라는 숫자 1이게 바뀌어요. 여기는 보시면 자 여기는 몇 세대? 200이라는 숫자 100세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5번의 동그라미 5번의 지문은 기본 100세대 몇 대를 설치하는 100세대 기본 한 대입니다. 그러면 100세대 기본 한 대라고 한다면 100세대가 넘어갈 때는 몇 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세대수 몇 세대? 80세대. 그래서 8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합니다. 그럼 현재 그 주어지는 문항 지문에서 200하고 지금 200 숫자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100과 80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보시면 한 대에 100세대를 넘는 몇 세대마다 200세대가 아니라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 이상을 설치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지문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추가 설치돼서 기본 100세대 한 대, 추가 몇 세대만 한 대를 더 추가를 합니까?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 추가해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탑승 인원수 산정을 4층 이상인 층에 세대당 얼마입니까? 0.2명의 비율로 산정한 이산수고요.
독신자용 주택은 얼마가 되죠? 0.1 절반 0.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신자용 주택 관련 그 설치 인원에 관한 규정은 이 0.2, 0.1은 맞습니다. 여기는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그 층수 10층을 6으로 그리고 200세대를 넘는 200세대가 아니라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로 바꿔서 5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순서는 바꿨던 거 지금 현재 승용승강기 설치하고 난 규정과 그 이 두 개의 승용승강기 계단 실험과 복도형 공동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문항침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145번을 정리하시면 승용승강기 관련 이 관련 규정 규칙 이걸로 전부를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문제 두세 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돼서 일괄적으로 승용승강에 관한 것은 145번을 거쳐서 승용승강기는 마무리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5번을 정리했으면 두 개가 남았네요. 자,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지금 화물용 승강기에 관한 설치에 관한 규정 일단 그럼 2번에 자,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화물용 승강기 설치 기준에서 일단 화물용 승강기 설치 대상의 층수 10층 이상이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화물용 승강기를 공동 설치하던 기준층이 몇 층이다? 10층 이상입니다. 2번 맞고요. 자, 그러면 이 화물용 승강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복도용 공동택에 이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대수는 1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해야 돼. 100세대를 넘는 경우는 몇 세대마다?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2번은 맞습니다. 2번은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요. 2번은 하나 꼭 여러분이 비교해서 하나 그 기준치를 봐두실 게 지금 보시면 2번은 여러분이 어디랑 구분하셔야 돼요? 방금 설명드렸던 승용승강기를 어디에 설치할 때 복도용 공동체 설치할 때 요 규정하고 현재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무슨 승강기? 2번은 보시면 2번은 현재 문항 2번은 화물용 승강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화물용 승강기를 복도형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복도형 공동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요 두 개, 그러니까 승용 승강기하고 이 화물용 승강기를 어느 출입구에 설치했다? 복도형 공동대에 설치했을 때는 설치 기준은 다릅니다. 방금 봤던 승용을 복도형 설치 기본 100세대 몇 대? 100세대 한 대 추가, 몇 세대마다 한 대를 더 추가하더라? 80대 한 대를 추가했다면 방금 2번은 이상이 없으니까 그럼 기준층 10층 맞고 그럼 여기 이 화물용 승강기를 복도형 공동 설치할 때 기본 대수 몇 대인가요? 100세대 한 대를 설치하고요. 추가 몇 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합니까? 이제 추가 몇 세대? 100세대마다 한 대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결국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9번 기본 대수는 동일해요. 두 가지 승용이든 화물용이든 모두가 다 기본 대수는 동일해요. 초과 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승용은 80, 화물용은 몇 세대마다?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해요. 이 추가 대수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대수는 모두 100세대가 맞는데 그런데 이 추가 대수는 이 승용을 복도용이면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거 여기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더 추가합니다. 까지 해서 2번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단 2번은 맞고 남은 틀린 하나를 봤을 때, 자, 문항 3번에 가보시면, 자, 10층 이상인 공동체의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와 별도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다가 아니라 일단 층수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 설치에 대한 층수는 몇 층? 10층 이상이 맞습니다. 층수는 맞고요. 하나 틀린 게 뭐가 틀렸냐면 승용 승강기와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용 승강기는 무슨 기능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비상용 승강기 기능을 추가해 놓고서 뭐 하겠더라? 비상상황이 발생했던 이 비상용 승강기 전환을 해 사용하는 거지 승용과 별도로 비상용을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문항을 정리 봐두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좀 추가로 하나 뭐 공부를 하나 해두실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하나 추가로 꼭 하나 개인 학습부터 뭘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냐면, 뭐 내용은 복잡한 거 아니니까, 화물용 승강기 설치 기준. 일단 화물용 승강기, 여기서, 따로 하실 거 없겠네. 여기서 정리해버리죠.
일단 화물용 승강기는 지금 보면 여기 그 2번이 맞다고 설명을 드려서 추가로 하게 되면 간단한 뭐 남은 게 있으니까 두 개만 정리하면 되니까 화물용 승강기는 적재 하중은 몇 톤인가요? 적재 하중은 0.9톤 이상입니다. 하나. 그리고 폭은 얼마? 폭도로 너비는 1.35 곱하기 얼마? 1.35m 곱하기 얼마? 1.6m 이상 해서 여기는 이 화물용 승강기의 폭도는 너비는 얼마? 1.35 곱하기 1.6m 이상 너비에. 그래서 일단 화물용 승강기는 여기 이제 그 설치에 관한 기준 중에 이 적재 하중 0.9톤 그다음 폭 너비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폭 너비는 바닥이죠. 바닥에서 바닥은 최소 승강기를 타보시면 이 엘리베이터 바닥은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없습니다. 근데 그 크기만 좀 다를 뿐이 이랬을 때 최소 여기가 아무리 여기가 짧아도 얼마 1.35 긴 변이 얼마 1.62 최소 이 너비 이상은 대주라는 거예요. 최소. 그래서 이 폭도는 너비는 1.35 1.6m 이상 하중 0.9톤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 이 복도형 공동대 설치됐을 때 관한 규정에 따른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현재 문제 33번에 이 33번에 설명된 이 부분에다가 이 하중하고 이 폭 또는 너비만 정리하면 이 승강기 설치에 관한 공동 설치에 이 전체 요걸로 전체 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전체 이 승용 화물용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이걸로 전체를 다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문제 하나 가지고 그래서 33번만 일단 정리하시면 일단 여기서는 말씀 설치 승강기는 설치 기준도 보셔야 나중에 공부하셨던 얘기는 관리 기준, 관리가 또 이건 나눠집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현재 여기 33번 문항으로 전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관리 기준은 여기는 법이 바꿔져서 여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기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차후에 문제를 통해 일부 남은 모의고사를 통해 좀 정리하시도록 하고 33번까지 좀 정리하게 일단 33번까지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34번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